2026년 5월 4일, 여러분이 평소처럼 강남역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도로변에 늘어선 그 화려한 명품 매장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히 보는 풍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발걸음을 돌려서 바로 뒷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무언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좀 서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 그 상권 무너진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려고 막 북적이던 그 평범한 백반집들 있잖아요.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사장님은 그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막 채솟는데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면서 한 달에 3일씩은 아예 셔터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생업인데 문을 닫는 게 낫다는 건 진짜 한계에 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식 앱을 깍 켜면 어떨까요? 화면은 온통 막 폭등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6,600선 돌파? 네, 코스피가 단 한 달 만에 30%를 폭등하면서 6,600선을 돌파했어요.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아니, 식당은 망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도대체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평행우주에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죠. 평행우주요. 와, 딱 맞는 표현이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경제 분석 자료, 그리고 증권가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네. 이 상황은 그 단순히 경제가 양극화되었다? 이런 흔한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행기로 치면요. 한쪽 엔진은 완전히 고장나서 막 불을 뿜으며 추락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 엔진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한 200%, 300%의 출력을 내면서 비행기 전체를 아슬아슬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야, 불타는 엔진과 과부하 걸린 엔진이라. 네.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두 얼굴의 경제가 정면 충돌하는 시점, 즉 다가오는 5월 경제 대폭발 시나리오, 이 실체를 해부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리기 위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비행기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고장나서 불을 품고 있는 첫 번째 엔진, 즉 실물 경제의 붕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러시죠? 여러 경제학자들 그리고 분석 리포트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정확히 이번 달 2026년 5월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5월이죠. 그 중심 내 320조 원이라는 진짜 믿기 힘든 규모의 숫자가 자리 잡고 있던데요. 이게 단순히 빚이 많다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320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서 온 거죠?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2020년, 2021년 전 세계의 유동성이 막 풀리고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시절을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때 너도 나도 영끌하고 대출받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 개인과 기업 가릴 것 없이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보통 5년 만기나 5년 거치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만기가 정확히 2026년 2분기. 아, 올해네요. 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버린 겁니다. 그 규모가 바로 320조 원입니다. 와, 5년 전의 영수증이 이제야 날아온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만기가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금리 환경이 그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핵심이죠. 금리가 2배, 3배 뛰어오른 상태에서 원금 상환 압박까지 한꺼번에 더해진 거니까요. 진짜 숨통이 조이겠네요. 게다가 지금 금융권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8조 원 규모의 부동산 부실채권, 즉 NPL 정리 시한이 임박했거든요. 아, 은행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맞아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들도 자기들의 건전성 지표, 그러니까 BIS 비율을 맞춰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담보로 잡고 있던 부동산을 시장에 강제로 던져서라도 현금을 회수해야 하는 겁니다.
헐값에라도 막 넘기는 거네요. 네, 이걸 공매라고 하는데 지금 헐값에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계대출 규제까지 본격화되어서 신규 대출 증가율이 아예 GDP 성장률 수준으로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돈줄이 사방에서 막힌 거네요. 제가 그 자료에 나온 비유 중에 이 상황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짚은 문장을 하나 봤어요. 어떤 거였죠? 수도 요금이 3배로 뛰었는데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아, 정말 정확한 통찰이네요. 상식적으로 요금이 비싸지면 물을 덜 써야 맞잖아요. 그런데 더 목이 말라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면 생존 자체가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수도꼭지를 열어두고 고금리 대출을 계속 끌어다 쓴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강제적 차입의 늪이라는 겁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이자가 비싼 돈을 빌리는 무서운 악순환이죠. 맞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정말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35세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처음 대출받을 땐 4.5%였던 금리가 이번에 만기 연장을 하려니까 갑자기 7.5%로 뛰었다고 해요. 와, 7.5%요. 네, 월 순이익이 150만 원 남짓인데 은행에서 이자만 315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번 돈의 2배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권리금은커녕 완전 손해를 보고서라도 카페를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안타깝네요. 또 있어요. 62세 은퇴자 B씨는 그 다달이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압박을 도저히 못 견디고 평생 모은 5억짜리 집을 4억 2,500만 원에 눈물을 머금고 금매로 던져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더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비극은 절대 개인의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은퇴자 B씨처럼 집을 헐값에 던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다 같이 하락해버립니다. 아하, 그럼 은행이 가만히 안 있겠네요? 그렇죠. 은행은 바로 이러는 겁니다. 어라, 우리가 담보로 잡은 아파트 가치가 떨어졌네? 담보 비율이 부족하니 원금을 더 갚으세요. 와, 그럼 갚을 돈 없는 사람은요? 그걸 감당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의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심지어 기업들의 채권 만기도 지금 100조 원대 대기 중입니다. 100조요? 기업이 자금난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건비 줄이는 거잖아요. 네, 채용 중단, 임금 동결, 그리고 대규모 부조 조정이죠. 결국 이 거시경제 위기는 평범한 직장인 여러분의 통장으로 직접 아주 차갑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실물 경제라는 비행기 엔진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거시경제가 지금 이 정도로 붕괴하고 있고 비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도대체 주식시장이라는 나머지 한쪽 엔진은 어떻게 코스피의 660이라는 역사적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 즉 유동성의 생리를 이해하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돈의 생리요. 네, 돈은 절대 가만히 고여있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수익을 쫓아서 이동하죠. 그런데 지금 실물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다 죽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도미노 하락 우려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채권 시장은요, 고금리와 기업부도 리스크 때문에 꽉 막혀 있습니다. 아, 갈 곳이 없네요. 맞습니다. 결국 시중에 떠도는 그 막대한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막 헤매다가 유일하게 문이 열려 있는 비상구로 미친 듯이 몰려든 겁니다. 그 비상구가 바로 주식시장인 거고요. 아, 갈 곳 잃은 돈들의 피난처가 증시가 되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아무 주식이나 막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 막대한 돈이 향한 곳은 코스피 전체가 아니었어요. 시장을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 있는 압도적인 확실성. 압도적인 확실성이면 역시 반도체. 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수 자체를 약간 왜곡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린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코스피 지수가 6,600을 넘었는데 그 코스피의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해 보면 7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이게 여전히 심각한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인데 주식들이 아직도 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마법인가요? 아, 그게 바로 전형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숫자의 함정이죠. 숫자의 함정이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거인이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500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500조요? 와. 이 두 기업만 딱 따로 떼어놓고 PER을 계산하면 5배 수준이에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주가가 싼 게 맞죠. 네네, 돈을 쓸어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두 거인을 빼버리고 나머지 코스피 기업들의 PER을 다시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한 10배 드나요? 놀랍게도 14배가 넘어갑니다. 14배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결코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최고점 수준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아, 겉보기만 7배였던 거네요. 네, 즉 반도체를 제외한 시장의 나머지 기업들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실물 경제 붕괴, 이자 부담, 소비 침체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고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거군요. 오직 전례 없는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엔진만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전체 지수의 위기와 균열을 시각적으로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죠. 이야, 자료에서 본 그 우산 장수 비유가 딱 생각나네요. 예전에는 비가 올 때만 우산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즉, 스마트폰이나 PC가 잘 팔릴 때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AI 시장은 시스템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아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에도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AI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내는 그 추론 과정에서도 1년 365일 내내 막대한 데이터와 전력이 소모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산, 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의 코스피 6,600을 만든 진짜 동력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폭발하는 이 위태로운 불균형 상태에서 과연 코스피가 4월에 보여준 그 30% 폭등 랠리를 5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5월에 팔아라. Sell in May. 이게 올해도 어김없이 현실이 될까요? 5월 캘린더를 쫙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지뢰들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던데요. 공백입니다. 아, 우리 쉴 때요? 네, 한국 시장이 문을 닫고 쉬는 동안 만약 중동 전쟁 관련 리스크나 글로벌 경제 지표 같은 해외발 악재가 빵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쓸 방법이 없죠.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휴장이 딱 끝나는 날 그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상태가 너무 예민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격도 과열이라는 표현이 막 반복해서 등장하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죠.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600포인트나 급등했는데 이걸 고무줄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주가라는 건 보통 평균선이라는 중심축이 있는데 지금 고무줄을 위로 너무 팽팽하게 1600포인트나 당겨놓은 상태라는 거죠. 툭 치면 끊어지거나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맞아요. 밖에서 작은 충격만 와도 그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이 즉각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럼 고무줄이 무섭게 밑으로 튕겨져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팽팽한 고무줄을 툭 끊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칼날이 바로 5월 12일에 발표되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아, 물가지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요. 만약 물가가 3.5%를 넘겨버리면 시장을 그나마 떠받치고 있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날로 완전 소멸합니다. 와, 희망이 박살나는 거네요. 그렇죠. 금리가 안 내려가면 안전자산인 달러나 미국 채권의 매력이 당연히 높아지니까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순식간에 썰물처럼 이탈하게 되죠. 야, 그리고 5월 15일 일정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러나고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신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잖아요. 네, 새로운 선장이 오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절사평균 PC, 영어로는 트림드 민 PC라는 새로운 물가잣대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시장에 왜 지뢰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원래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는 모든 물건의 가격 변동을 다 보잖아요. 네네, 장바구니에 담긴 거 다 합치니까요.
그런데 막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국제 분쟁으로 기름값이 미친 듯이 뜰 때가 있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확 오를 때가 있죠. 이런 일시적이고 극단적인 변수들을 잘라내고, 즉 절사하고 진짜 핵심적인 물가 추세만 보겠다는 게 이 절사평균 PCE의 개념입니다. 듣기엔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왜 문제죠? 문제는요, 전 세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투자 알고리즘과 모델들이 기존의 물가 지표에 맞춰져서 수조 달러를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룰이 갑자기 바뀐다고요? 네, 새로운 선장이 새로운 잣대를 딱 꺼내들면 그 거대한 모델들을 전부 새로 세팅해야 합니다. 게다가 연준 내부에서도 이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려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요. 복잡해지네요. 금융시장이 하락보다 훨씬 더 싫어하는 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인데 그게 극대화되는 시기가 바로 5월 중순인 겁니다. 와,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갑자기 채점 기준표가 바뀌는 거니까 진짜 패닉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14일에는 한국 코스닥 시장에 보호예수 폭천이 떨어지더라고요. 상장할 때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둔 물량이 풀리는 건데 이게 무려 2억 주가 넘게 대기 중이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에코아이나 JMB 같은 기업들은 전체 주식의 70%가 넘는 물량이 하루아침에 시장에 쏟아질 수 있어요. 70%요? 그거 다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상장 전에 아주 싼 값에 들어왔던 벤처 캐피털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려고 물량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쵸. 수익 내고 나가야죠. 그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는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엄청난 물량을 다 받아낼 재간이 아예 없죠. 야, 곳곳이 지뢰밭이네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5월 20일과 21일에 연달아 터집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틀이죠. 20일엔 세계 AI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엔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예고일입니다. 맞습니다. 비행기에 그 유일하게 작동하는 엔진, 즉 코스피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40%의 운명이 이 이틀에 결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확실한 숫자로 증명해낼지 아니면 잔뜩 높아진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긴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업, 이게 빠르게 타결될지 아니면 장기화되어서 진짜로 생산 차질로 이어질지가 우리 증시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고무줄이 위로 더 찢어지며 올라갈지 아니면 아래로 무섭게 튕겨 내려갈지가 결정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320조 원 규모의 실물 경제 시한폭탄이 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증시 캘린더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현금 딱 챙겨서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도체 사이클에 편승해야 합니까? 극단적으로 주식시장을 다 떠난다거나 반대로 한 곳에 몰빵을 하는 방식은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생존과 투자를 완벽히 분리해서 접근하셔야 해요. 생존과 투자 분리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듯이 개인들도 당장 오늘 자신의 가계 재무제표에 대한 유동성 검사, 그러니까 리퀴디티 어디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계 재무제표의 유동성 검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이에 적어보라는 건가요? 단순히 자산과 부채를 적어보라는 뻔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 집값이 30% 폭락했을 때 대출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내가 이걸 막을 수 있는가? 내 사업장 수익이나 내 월급이 반토막 났을 때 한 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정말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와,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최소 6개월치 생활비 대략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현금은 어떤 매력적인 투자가 보여도 절대 쓰지 않는 철저한 방파제 자금으로 묶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언제 강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살벌한 상황이니까요. 잠깐만요. 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당장 오늘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만기 연장과 금리 조정을 협상해라. 이런 조언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제가 은행원 입장이라면요. 고객이 전화해서 아유, 나 지금 힘드니까 만기 좀 연장해줘. 이러면 오히려 이 사람 위험한데? 이러면서 신용한도를 깎아버리거나 대출을 회수하려 들지 않을까요? 이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오해해서 끝까지 혼자 끙끙대며 숨기다가 결국 터트려버리죠. 하지만 은행의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다른가요?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차주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대출이 부실 채권, 즉 NPL로 분류되는 거예요. 아까 은행들도 건전성 지켜야 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부실 채권이 되면 은행도 손실 처리를 뼈아프게 해야 하고 건전성 지표가 막 깎이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요청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자 마진을 조금 덜 먹더라도 원금을 지키기 위해 만기를 늘려주거나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가동할 유인이 훨씬 큽니다. 아, 연체되기 전이 핵심이군요. 네, 2026년 5월 대규모 만기 압박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은행 업무가 아예 마비되기 전에 먼저 가서 선착순 밧줄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와, 완전 꿀팁이네요. 숨기지 말고 먼저 협상해라. 자, 그럼 방편은 그렇게 든든하게 세운다고 치고 투자의 창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코스피 6600 지수 자체에 투자하기엔 방금 말씀하신 14배 PER 착시 현상이나 지레밭 일정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지수 베팅은 위험하죠. 종목만 뭐 줄줄이 나열하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기준으로 섹터를 봐야 합니까? 패러다임이 지금 어디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패러다임의 확장이요? 네. 지금까지 증시를 이끈 게 챗GPT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AI였다면 이제 시장의 돈은 그 다음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인프라죠. 물리적 인프라면 기계 같은 거요? 그렇죠. AI 연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걸 현실 세계에서 직접 실행하려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소프트웨어의 뇌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현실에서 움직일 손과 발을 만들 차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병목이 있어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기요? 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를 싹 다 잡아먹습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전기가 부족해서 서버가 녹아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고 운반하는 전력기기, 전선주, 그리고 효율성을 팍 높여주는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소재 부품 기업들이 지수와 상관없이 강력한 구조적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AI 혁명에 꼭 필요한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이죠. 아, 최근에 왜 전력주들이 그렇게 난리였는지 그 메커니즘이 확 이해가 되네요. AI라는 이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꽂혀야 하는 연료관을 만드는 기업들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명확합니다. 2026년 5월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귀귀하고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잊히지 않을 달이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과거 저금리 시절에 벌였던 그 부채 파티의 청구서가 320조 원의 폭탄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산업혁명이 코스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위기와 기회가 이토록 선명하고 극단적으로 딱 충돌하는 시기는 일찍이 없었어요. 실물경제의 붕괴라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자본의 흐름과 이 구조적 성장의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전한 탈출구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서 저와 전문가님이 발견한 가장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번 5월에 벌어질 이 거대한 충돌이 단순히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조정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즉, 이 사태가 끝난 후의 세상은 AI와 인프라의 파도에 올라타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린 자, 그리고 고금리와 빚더미에 깔려 마지막 남은 현금마저 강제로 빼앗긴 자, 이렇게 영원히 나뉘고 그 부의 격차를 두 번 다시는 좁힐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도장에 찍히는 순간이라면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여러분은 지금 그 거대한 양극화의 선에서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재무제표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생존과 도약에 아주 예리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